서류 대신 진짜를 끌고 오겠다고? 자신 없는 자들이나 부리는 수작이지. 한 거대 방산기업의 임원은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두꺼운 안개를 가르며 그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태평양 1만 4천 km를 건너온 검은 강철, 60조 원이 걸린 수주전, 그리고 단 12척. 평생 잠수함만 봐온 한 평가관은 그날 이후 25년간 믿어온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난 한 늙은 용접공의 거친 손, 모두가 비웃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했는지 그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 영상은 여러 사건을 재미를 위해 각색한 소설 컨텐츠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잠수함 도입 평가관이 은퇴한 뒤 남긴 기록입니다. 그날 새벽의 일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캐나다 서부 해안의 군항 부두였어요. 시간은 새벽 5시 40분. 해는 아직 수평선 아래에 있었고 바다 위로는 두꺼운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에서는 짠 소금 냄새와 디젤유 냄새가 뒤섞여 났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나는 두꺼운 외투깃을 세우고 식어버린 커피를 손에 쥔 채 부두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거대한 그림자였어요. 하지만 그 그림자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손에 든 커피잔을 그만 놓칠 뻔했습니다. 검은 강철의 선체가 마치 바다가 스스로 일으켜 세운 산처럼 안개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길이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함교는 새벽 어슴 속에서도 위압적이었습니다. 선체 측면을 따라 흐르는 바닷물이 새벽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나는 그 광경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으니까요. 옆에 있던 젊은 항만 장교가 무전기를 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장님, 방금 입항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 배, 한국에서 왔답니다. 한국에서? 네, 태평양을 가로질러서요. 무려 1만 4천 km를 항해해 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중간 정박도 없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만 4천 km. 그 거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려 했지만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지구 둘레의 3분의 1이 넘는 거리를 저 강철 덩어리가 사람들을 태우고 건너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왜 왔답니까? 수주전 때문입니다. 단장님이 평가하시는 그 사업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서류와 발표 자료를 보냈는데 한국은 진짜 잠수함을 끌고 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서류 대신 실물을 끌고 오다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거였어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런 쇼를 다 하나. 부끄럽지만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거대한 배를 눈앞에 두고도 말이죠. 나는 그게 단지 보여주기식 허세라고 믿었습니다. 화려한 포장 뒤에는 분명 빈 알맹이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벌어진 일들은 25년 동안 잠수함만 들여다보며 살아온 내 모든 확신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캐서린 도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총책임자였습니다. 25년을 이 바닥에서 보냈죠. 젊은 시절엔 잠수함 엔지니어였고 그 뒤로는 각국의 잠수함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유럽의 조선소란 조선소는 거의 다 직접 가봤고 세계에 이름난 잠수함들은 거의 다 내 손으로 만져봤어요. 최종 추천서에 서명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어떤 잠수함을 사들일지 그 결정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오만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나는 내가 잠수함에 관한 한 세상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아주 단단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안개를 가르며 다가오던 그 검은 선체를 보면서도 나는 그 편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굳게 붙들었죠. 실물을 끌고 온다고 본질이 달라지진 않아. 나는 차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새벽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보게 될 것은 당신이 평생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고요.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품고 있던 편견은 사실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막연한 무시가 아니라 나름의 근거를 갖춘 3가지 확신이었죠. 첫 번째 확신은 이것이었어요. 정밀한 잠수함은 결국 유럽이 정답이다. 생각해 보세요. 잠수함이라는 물건은 수백 미터 깊이의 바닷속에서 수십 명의 목숨을 싣고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기계입니다. 용접 한 줄이 잘못되면 그대로 압력에 찌그러져 가라앉아요. 그런 물건은 수십 년, 아니 100년에 가까운 경험이 쌓여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진 곳은 유럽의 오래된 조선소들이라고요. 그들이 만든 잠수함은 세계 곳곳에 해군이 쓰고 있었고 그 명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확신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값싼 물건이나 잘 만드는 후발주자다. 물론 나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배를 잘 만든다는 것을요. 거대한 유조선이나 화물선을 빠르고 싸게 찍어낸다는 사실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나는 그것과 잠수함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깡통을 빨리 만드는 것과 사람 목숨을 지키는 정밀 무기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요. 싸다는 말 뒤에는 늘 그만큼 허술하다는 뜻이 숨어 있다고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 번째 확신은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한국은 약속만 화려하고 정작 기한은 못 지킨다. 신흥 방산국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입찰할 때는 온갖 장밋빛 약속을 늘어놓다가 막상 계약하고 나면 일정은 한없이 늘어지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사례를 나는 25년 동안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무슨 약속을 하든 나는 절반쯤 깎아서 들을 작정이었어요. 이 3가지 확신을 품고 나는 우리 캐나다 해군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죠. 우리 잠수함 함대는 그야말로 처참한 상태였거든요. 보유한 잠수함은 모두 4척. 하지만 실제로 바다에 나갈 수 있는 건 단 한 척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척은 부두에 묶인 채 수리를 기다리거나 부품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천천히 녹슬어가고 있었어요. 한 척은 엔진이 멈춘 지 2년이 넘었고 또 한 척은 들어갈 정비창 자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가 그 바다를 지킬 잠수함이 사실상 한 척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사실이 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번 도입 사업이 그토록 절실했던 거고요. 노후한 함대를 통째로 갈아엎고 새로운 잠수함 12척을 들여오는 사업. 예산만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한 남자가 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빅터 그레이엄. 거대한 글로벌 방산 컨소시엄인 노르딕 대서양 방산연합의 수석 부사장이었어요. 그가 들어서는 순간 사무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던 걸 기억합니다. 값비싼 회색 정장에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고 입가에는 늘 한쪽만 올라간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내려다보는데 익숙한 자의 미소였죠. 도일 단장님, 드디어 만나 뵙는군요. 그는 내 손을 잡고 흔들면서도 시선은 이미 내 사무실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듯이요. 그러고는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단장님 같은 분이 이 사업을 맡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잠수함이라는 게 어디 아무나 판단할 수 있는 물건입니까? 제대로 아는 분이 결정하셔야죠. 듣기 좋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아무나라는 단어에 묘하게 힘이 실려 있었거든요. 그때 그가 탁자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자기 회사가 만든 잠수함, 그러니까 티르급에 관한 자료였죠. 우리 티르급은 이미 검증이 끝난 명품입니다. 여러 선진국 해군이 쓰고 있고 신뢰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단장님, 솔직히 이 사업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화려한 사진과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작 인도 일정이나 구체적인 가격은 교묘하게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점이 살짝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직원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내게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쪽지를 읽는 내 표정이 변하는 걸 보고 빅터가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네요. 자기네 잠수함을 직접 여기까지 끌고 오겠다고 합니다. 순간 빅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그는 이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실물을요? 이거 정말 재미있는 친구들이군요. 단장님, 그건 자신 없는 자들이나 부리는 수작입니다. 진짜 실력이 있으면 서류로 증명하는 거죠. 고계단도 아니고 잠수함을 끌고 태평양을 건너온다니. 그 쇼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제 말 믿으세요. 저런 나라들은 늘 똑같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단장님 같은 전문가는 그 속을 꿰뚫어 보셔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도 그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었으니까요. 빅터가 돌아간 뒤 나는 한국 측이 보내온 공식 서한을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내용은 짧고 단정했어요. 자기네 차세대 잠수함인 해룡함을 직접 캐나다, 군항까지 항해해 오겠다는 거였습니다. 서류와 영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실 테니 직접 보고, 직접 타보고, 직접 검증해 달라는 거였죠. 함정의 모든 구역을 개방하겠다는 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서한을 읽으며 솔직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빅터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자신 없는 자들이나 부리는 수작,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멀쩡한 서류 평가를 두고 굳이 배를 끌고 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는 거라고요. 일종의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옆에서 함께 일하던 부책임자 마크가 서한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단장님, 그래도 한번 받아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평가는 해야 하니까요. 마크, 우리가 한가한 사람들이야? 저 쇼의 시간 낭비할 여유가 어디 있어. 서류로 충분해. 그게요, 단장님. 마크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출항했답니다. 그 잠수함, 벌써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받든 안 받든 며칠 뒤면 우리 군항에 도착합니다. 나는 그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허락도 받기 전에 이미 배를 띄웠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자신 없는 입찰자는 보통 몸을 사립니다. 괜히 실물을 보여줬다가 약점만 잡힐까봐 최대한 좋게 포장한 서류 뒤에 숨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열어 보여주겠다고, 그것도 제 발로 14,000km를 건너오면서요. 이건 자신감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의문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래봤자 결과는 뻔해. 25년의 경험이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나는 결국 평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마지못한 결정이었어요. 한국 측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거절할 명분이 마땅치 않았고, 한편으로는 직접 보고 단점을 낱낱이 지적해서 이 쇼를 깔끔하게 끝내주마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나는 한국의 잠수함을 떨어뜨릴 작정으로 평가에 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잠수함이 도착하기 전날 밤, 나는 평가단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나를 포함해 8명의 전문가가 모였어요. 그 중에는 헨릭 달이라는 이름의 평가위원도 있었습니다. 헨릭은 흥미로운 사람이었어요. 한때 빅터의 회사인 노르딕 대서양 방산연합에서 잠수함을 설계하던 베테랑 엔지니어였는데 지금은 회사를 나와 독립적인 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가 당연히 옛 동료들의 편, 그러니까 티르급의 편을 들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내가 평가단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평가하는지 잊지 맙시다. 우리는 화려한 쇼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의 우리 해군 장병들이 저 배에 목숨을 싣게 됩니다. 감상이 아니라 냉정한 기준으로 봅시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때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헨릭이 입을 열었습니다. 단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는 한국의 그 조선소를 거산 조선해양이라는 곳을 10년 전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본 한 사람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나는 별 기대 없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용접공이었습니다. 박상철이라는 사람이었죠. 나이가 지긋한 명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용접한 부위를 검사하는데, 단장님, 제가 20년 넘게 잠수함을 봐왔지만 그렇게 완벽한 용접선은 처음 봤습니다. 마치 기계로 그은 것 같았어요. 아니, 기계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용접 한 줄로 잠수함 전체를 판단할 순 없죠. 헨릭. 맞습니다. 저도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장님. 헨릭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용접공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배에 타는 사람들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용접합니다.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의 아버지고 아들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생각했죠. 감동적인 일화네. 하지만 일화는 일화일 뿐이야.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헨릭의 이야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저 내일이면 그 거대한 잠수함을 직접 보게 된다는 사실이 묘하게 신경 쓰였을 뿐입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냉정하게 보자. 단점을 찾아내자. 그게 내일이니까. 하지만 그때의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그 잠수함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내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올 말이 무엇일지를요. 또 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훗날 내가 수없이 되뇌게 될 그 말을 나는 그 새벽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룡함에 발을 들여놓던 그 순간을 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 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부두로 향했습니다. 단점을 찾아내겠다고요. 잠수함 안으로 들어가는 좁은 해치 앞에 서서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분명 어딘가 허술한 구석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서 이 쇼를 끝내자. 해치를 통과해 사다리를 내려가는데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한 건 냄새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냄새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는 수십 척의 잠수함을 타봤습니다. 그 좁은 강철통 안에는 늘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죠. 기름 냄새, 쇠 냄새, 그리고 수십 명이 며칠씩 함께 부대끼며 만들어내는 퀴퀴한 공기. 그런데 해룡함의 내부는 달랐습니다. 공기가 서늘하고 깨끗했어요. 마치 잘 관리된 병원의 복도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정말로 멈춰 세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침묵이었어요. 잠수함이라는 물건은 원래 시끄럽습니다. 온갖 기계가 돌아가고 배관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환풍기가 웅웅거리죠. 그런데 해룡함 안은 거짓말처럼 조용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손끝으로 벽면을 짚어보니 미세한 진동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가동 중인 겁니까? 내 질문에 안내를 맡은 한국 측 장교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지금 모든 핵심 계통이 정상 가동 중입니다. 발전기도, 추진 계통도 전부 켜져 있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용하다고요? 정숙성은 잠수함의 생명이니까요. 적에게 들키지 않는 것, 그게 승무원들의 목숨과 직결됩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한국은 큰 깡통이나 잘 만든다는 두 번째 확신의 작은 금이 갔습니다. 정숙성은 잠수함 기술의 정수예요. 단순히 두껍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 진동과 소음을 하나하나 잡아내야 하는 그야말로 미세한 기술의 결정체죠. 그런데 이 침묵은 내가 타본 어떤 유럽 잠수함보다도 깊었습니다. 나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함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멈칫했어요. 용접선 때문이었습니다. 벽을 따라 이어진 용접선이 마치 자로 그은 듯 완벽하게 일정했습니다. 폭도, 높이도, 간격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나는 손끝으로 그 선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헨릭이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그 순간 귓가에 떠올랐어요. 기계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일부러 가장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 작정이었죠. 나는 함교 한쪽의 배관 시스템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계통, 비상시에 수동으로 전환하려면 절차가 복잡할 텐데요. 깊은 수심에서 정전이 발생하면 대응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솔직히 이런 설계는 위급 상황에서 치명적일 수 있어요. 내 딴에는 회심의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지면 입찰자들은 잠시 말을 더듬거나 얼버무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승무원 2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앞에서 실제로 비상전환 절차를 시연했어요.
한 사람이 구령을 외치자 다른 사람이 손잡이를 당기고 밸브를 돌렸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군더더기 없이 맞물렸죠. 그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내가 예상했던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고 다시 그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 나는 스스로 흠칫 놀랐습니다. 그건 내가 의도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감탄이 입 밖으로 그냥 튀어나온 거였어요. 평가하러 온 사람이 평가 대상 앞에서 감탄을 하다니. 나는 황급히 표정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말은 그날 이후 내가 해룡암 앞에서 수없이 되뇌게 될 말이 되었으니까요. 함을 빠져나오며 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단점을 찾으러 들어갔는데 정작 손에 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진짜 승부는 숫자에서 갈리는 거야. 납기, 가격, 일정. 거기서 한국의 미천이 드러날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날 오후 나는 평가단을 데리고 숫자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내 마지막 확신마저 산산조각 낼 줄은 그때까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가 회의실은 부두 옆 임시 건물에 차려졌습니다. 긴 탁자 위에는 양측의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빅터의 회사가 보낸 티르급 자료가, 다른 한쪽에는 한국 측이 가져온 해룡급 자료가 놓여 있었죠. 두 자료를 나란히 펼쳐놓는 순간 나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빅터의 자료는 화려했어요. 두꺼운 종이에 인쇄된 멋진 사진들, 미래지향적인 그래픽, 그럴듯한 미사여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알고 싶은 핵심, 그러니까 언제 인도하느냐, 얼마에 인도하느냐에 관한 부분은 이상하리만치 두루뭉술했어요. 최적의 일정으로 공급, 경쟁력 있는 가격 같은 말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은 어디에도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 측 자료는 정반대였어요. 화려한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표와 숫자, 일정표가 빽빽했죠. 첫 함을 언제 인도하고, 그 다음을 언제, 또 그 다음을 언제 인도하는지, 12척을 모두 언제까지 채우는지가 월 단위로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측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의 여성 엔지니어였어요. 해룡급의 설계를 담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에 군더더기 없는 말투였죠. 단장님, 그리고 평가위원 여러분, 저희가 드릴 말씀은 간단합니다. 저희는 약속을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녀가 화면에 표 하나를 띄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해룡급은 이미 저희 해군이 실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면 위의 잠수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닷속을 다니고 있는 검증된 함정입니다. 그래서 첫 함을 가장 빠른 시점에 인도할 수 있고 마지막 12번째 함까지의 일정도 명확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표를 들여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일정이 놀랍도록 촘촘하고 빨랐거든요. 하지만 나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약속이야 누구나 할 수 있죠. 문제는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0수년간 저희가 인도한 함정들의 실제 기록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약속한 날짜와 실제로 인도한 날짜입니다. 직접 비교해 보십시오. 화면에 긴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약속한 날짜와 실제 인도 날짜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약속보다 빨랐습니다. 늦은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나는 그 목록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빅터의 자료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빅터의 회사가 내세운 티르급은 사실 첫 함조차 아직 인도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도면과 약속만 존재하는 잠수함이었던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세 번째 확신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약속만 화려하고 기한을 못 지킨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약속만 화려한 쪽은 빅터였고 묵묵히 기록으로 증명하는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옆에 있던 부책임자 마크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단장님, 이거 숫자만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되는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표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 윤서진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자랑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저희가 빠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희는 잠수함을 도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 본 것을, 이미 운용해 본 것을 더 낫게 다듬어서 드리는 겁니다. 실패의 경험까지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경험이 저 일정표 안에 녹아 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경험까지 전부 가지고 있다는 말.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화려한 서류로도 흉내낼 수 없는 거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적어도 숫자 위에서는 한국이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한 가지 확신에 매달려 있었어요. 바로 유럽이 정답이라는 첫 번째 확신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밀함, 완성도, 그 깊은 노하우만큼은 유럽을 못 따라올 거야. 나는 그렇게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가장 뜻밖의 사람 입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평가단은 부두 근처의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다들 지쳐 있었고 머릿속은 낮에 본 숫자들로 복잡했죠.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식어가는 차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헬릭탈이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더니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단장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평가위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엔지니어로서요. 물론이죠, 헨릭. 그는 한동안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을 잠수함 설계에 바친 사람입니다. 특히 노르딕 대서양 방산연합, 그러니까 빅터의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했죠. 티르급의 초기 설계에도 제가 참여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가 당연히 티르급의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단장님, 헨릭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거웠어요. 오늘 저 해룡함 안을 둘러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제가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 온 것들이 저 배 앞에서는 한 세대쯤 뒤처져 보였거든요. 특히 그 정숙성과 용접의 완성도, 그건 저희가 흉내내고 싶어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나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회사를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회사가 더 좋은 잠수함을 만드는 일보다 어떻게 하면 계약을 따낼까에만 매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기술보다 로비가 앞섰고 품질보다 포장이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그게 견딜 수 없었어요. 엔지니어로서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마침내 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졌습니다. 적어도 잠수함 그 자체로는요. 한국이 더 낫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나는 그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티르급을 만들어 온 사람이, 그 잠수함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사람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을 내려놓는 고백이었습니다. 헨릭, 그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너무 오래 해왔어요. 진짜 좋은 잠수함이 무엇인지 알아볼 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캐나다 해군 장병들이 더 안전한 배를 타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느 나라에서 왔든 말이죠.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 무렵 제3국에서 파견된 객관적인 평가위원들의 점수도 속속 취합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나라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매긴 점수에서도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해룡급이 티르급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정숙성, 완성도, 인도 일정, 운용 실적,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붙들어온 세 가지 확신이 단 며칠 만에 전부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본 게 진짜였을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온 걸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카드를 보는 순간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평가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마음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잠수함,
그 자체로는 한국이 앞선다는 걸 더는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한국 측이 마지막 발표를 하나 더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별 기대 없이 회의실에 앉았어요. 이만하면 충분한데 또 뭘 보여주려는 거지 하는 마음이었죠. 윤서진이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가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어요. 그런데 그 화면을 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엔 잠수함이 아니라 하늘로 솟아오르는 발사체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잠수함과 무슨 상관입니까? 내 질문에 윤서진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단장님, 저희가 드리려는 건 단순히 잠수함 12척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 너머의 것까지 함께 제안하려 합니다. 그녀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잠수함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첨단 발사체 기술, 그러니까 하늘로 무언가를 쏘아 올리는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을 이번 협력에 함께 묶어서 제공하겠다는 거였어요. 캐나다가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했던 그 영역을 한국과 함께라면 스스로 갖출 수 있다는 제안이었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동안 한국을 잠수함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 후발주자쯤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내 예상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이 나라가 깊은 바닷속을 다니는 잠수함과 높은 하늘로 솟아오르는 발사체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나라였던 겁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나라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같은 업계 사람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둘 중 하나만 제대로 해내도 선진국 소리를 듣는데 한국은 그걸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빠르고 정교하게요. 나는 나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속도네요. 대체 이 나라는 한 번에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회의실에 있던 평가위원들도 술렁였습니다. 헨릭이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감탄과 허탈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윤서진은 그 모든 반응 앞에서도 담담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가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는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안 된다는 말 앞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말에 나는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해졌습니다.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걸어왔다는 말. 바로 며칠 전까지 그 비웃음을 보냈던 사람 중 하나가 나였으니까요. 그날의 발표는 단순히 기술의 우위를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나라가 걸어온 시간 전체를 내 눈앞에 펼쳐 보인 거였어요. 나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사실은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거인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바로 그 무렵 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엔 감탄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그리고 그 분노의 한가운데에는 빅터 그레이엄이 있었습니다. 해룡함에 대한 평가가 한국 쪽으로 확연히 기울자 빅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여유로운 미소를 띠던 그가 점점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그는 거의 매일 내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식사를 하자고, 차를 마시자고, 잠깐 보자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하는 말은 늘 미묘하게 나를 압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장님,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국 같은 신생업체에 이렇게 큰 사업을 맡겼다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바로 단장님이죠. 반면에 우리 같은 검증된 회사를 선택하면 적어도 욕먹을 일은 없습니다. 그게 단장님의 경력에도 안전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는 경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어요. 마치 내 미래를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듯이요. 나는 그 말투가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빅터의 회사가 다른 나라에 같은 티르급을 제안하면서 제시했던 자료를 입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에 적힌 가격과 우리에게 제시한 가격이 크게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부풀려진 금액을 제시한 거였어요. 게다가 인도 일정도 다른 곳에는 솔직하게 지연 가능성 있음이라고 적어놓고는 우리에게는 그 부분을 교묘하게 숨겨놓았더군요. 나는 그 자료를 손에 쥐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빅터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비싼 값을 부르면서
늦어질 거라는 사실은 감추고 그저 검증된 명품이라는 화려한 포장 뒤에 진실을 가려둔 거였습니다. 나는 그를 직접 불러 그 자료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레이엄 부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나라엔 이 가격, 우리에겐 이 가격, 게다가 일정 지연 가능성을 왜 우리에겐 숨겼죠? 순간 빅터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였어요. 단장님,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협상은 원래 정보의 싸움이죠. 그리고 캐나다는 좀 더 지불할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그 말에 나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우리 해군 장병들의 안전을 그저 돈을 더 뜯어낼 호구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목소리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탈배입니다. 그 사람들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걸 흥정거리로 보고 있군요. 그러자 빅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단장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뒤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장님 혼자 정의로운 척하다가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도 동시에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빅터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뒤에는 정말로 거대한 세력이 있었고 그들을 거스르는 건 내 경력을 통째로 거는 일이었습니다. 안전한 길은 분명했어요. 적당히 눈을 감고 검증된 명품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빅터의 손을 들어주는 것. 그러면 나는 욕먹을 일도 책임질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아버렸어요. 그 깊은 침묵의 강철을, 자로 그은 듯한 용접선을, 묵묵히 기록으로 증명하던 윤서진의 눈빛을, 그리고 평생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패배를 인정하던 헨릭의 떨리던 목소리를요. 나는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14,000km를 건너온 그 검은 잠수함이 조용히 정박해 있었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캐서린, 너는 누구의 편에 설 거니? 진실의 편이니? 아니면 안전한 거짓의 편이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까지 나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내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한마디를 나는 한 늙은 한국 용접공의 입에서 듣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거친 손을 펼쳐 보이며 들려준 잊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요. 빅터의 협박을 들은 그날 밤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머리로는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모든 숫자가, 모든 평가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빅터의 마지막 말이 자꾸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25년을 쌓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걸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나는 부두로 향했습니다. 해룡함을 한 번 더 보고 싶었거든요. 마음을 정리하려고요. 그런데 함정 옆 작업장에서 한 나이 지긋한 남자가 혼자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나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헨릭이 말했던 그 사람 박상철이었어요. 거산 조선해양의 용접 명장. 그는 시연용 함정과 함께 직접 캐나다까지 건너온 거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조용히 장갑을 벗고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통역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짧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명장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용접 일을 오래 하셨다고요. 그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어요. 오래 했지요. 젊을 때부터 이 일만 했으니까요. 손에 익은 게 이것뿐이라. 그러더니 그가 천천히 두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손을 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의 손은 온통 흉터투성이었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 굳은 살, 갈라진 손마디. 수십 년 동안 불꽃과 쇳물 앞에서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죠. 그건 단순한 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새겨진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용접한 잠수함이 이제 100척이 넘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을 이야기하는 말투였죠. 단장님, 저는 용접을 할 때마다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이 배에 탈 사람들의 얼굴이요. 그 사람들에게도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겠지요. 늙은 어머니, 어린 자식, 사랑하는 아내. 제 용접선 한 줄이 약하면 그 가족들이 누군가를 영영 잃게 됩니다. 그러니 한 줄도 허투루 그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전 빅터가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흥정거리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같은 잠수함을 두고 한 사람은 그것을 돈으로 보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사람의 목숨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줄곧 궁금했던 거였어요. 명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입하려는 잠수함이 정확히 12척입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이 12척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 표정이 좀 특별하더군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질문에 박상철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먼 바다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단장님은 400년도 더 된 옛날 우리나라 이야기를 아실지 모르겠네요. 옛날 이야기요? 그때 우리나라는 큰 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바다를 지키던 함대도 거의 다 부서지고 남은 배가 단 12척뿐이었습니다. 적의 배는 수백 척이었고요. 누가 봐도 진 싸움이었지요. 다들 이제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런데 그 12척을 이끌던 장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 12척으로 수백 척의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 그 싸움을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상철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12척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이에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그 정신입니다. 우리가 잠수함을 만드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잠수함 한 척 살 돈이 없어서 외국에서 빌려 쓰던 나라였어요. 다들 비웃었지요. 너희가 무슨 잠수함이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척, 또 한 척, 수십 년을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가관으로 산 25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평가 현장에서 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늙은 용접공의 흉터난 손 앞에서 나는 결국 눈가가 젖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그 나라는 사실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시작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잠수함에는 단지 강철과 기술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향한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그 한 줄 한 줄의 용접선마다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요. 바로 그 무렵 빅터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는 최종 결정을 앞둔 자리에서 다른 평가위원들에게까지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약점을 부풀린 거짓 소문을 흘리고 자기 회사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내가 입수한 그 자료, 그러니까 타국에는 싼 값을, 우리에게는 부풀린 값을 부르고 일정 지연을 숨긴 그 증거를 나는 모든 평가위원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했습니다. 헬릭도 일어서서 증언했어요. 회사가 어떻게 기술보다 로비를 앞세우게 되었는지를요.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빅터에게 쏠렸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늘 한쪽만 올라가 있던 그 오만한 미소는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거대한 세력을 등에 업고 우리를 호구로 여겼던 그 남자가 자기 자신의 거짓 앞에서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건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 진 게 아니었습니다. 탐욕이 사람의 진심 앞에서 패배한 순간이었죠.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건 내 목소리였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해진 것 같군요. 최종 결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나는 추천서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그 한 장의 서류에 서명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건 단지 잠수함 12척을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빅터가 경고했던 대로 그건 내 경력 전체를 거는 일이었죠. 거대한 세력을 거스르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펜을 쥔 손끝에서 나는 묘하게 박상철의 흉터난 손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사람의 목숨을 생각하며 한 줄 한 줄 용접해온 그 손을요. 그 손에 비하면 내가 거는 위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추천서에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한국의 해룡급, 거산 조선해양, 12척. 그 결정에 나는 내 이름 석자를 분명하게 적어 넣었어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나를 옭아매고 있던 낡은 편견을 마침내 내 손으로 벗어던진 기분이었거든요. 그 결정이 발표되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대로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차츰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대로 첫 번째 함을 빠르게 인도했고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캐나다 해군 장병들은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에 몸을 싣게 되었어요. 그 깊고 안전한 침묵 속에서요. 세월이 흐른 뒤 나는 그 일을 종종 떠올립니다. 한때 잠수함 한 척 제 손으로 못 만들어 외국에서 빌려 쓰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던 나라요. 그 나라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잠수함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우리 같은 나라가 그들에게 우리 바다를 맡기게 되었어요. 그건 단순한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걸어온 수십 년의 시간이 마침내 온 세상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죠. 나는 가끔 헨릭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는 여전히 잠수함을 사랑하는 엔지니어로 남아있어요. 윤서진과도 몇 번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새로운 잠수함을 설계하고 있다더군요. 그리고 박상철 명장. 그는 얼마 전 정년을 맞아 현장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그어온 그 수많은 용접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바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을 겁니다.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는 걸요. 가장 화려한 포장을 두른 자도 아니고요. 진짜 강한 것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빅터 같은 사람은 그걸 끝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세상이 돈과 힘으로만 움직인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그 새벽 부두에서 나는 정반대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흉터난 손으로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려는 그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나는 지금도 그 부두의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두꺼운 안개를 가르며 14,000km를 건너 천천히 다가오던 그 검은 강철의 모습을요. 그때 나는 그것이 그저 허세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를 한번 똑바로 봐달라는 수십 년을 비웃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나라의 조용하고 당당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외침에 응답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한 늙은 잠수함 평가관이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한 외국인 잠수함 평가관이 두 눈으로 지켜본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나라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의 끝에는 가족을 생각하며 한 줄 한 줄 정성을 다하던 우리 기술자들의 거친 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 오늘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